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프로 촉 가이드죠. 김영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항상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지행합일 평론가 김용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저도 나름의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서 비말 자체가 안 된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래서 숨을 안 쉬다가 20초 만에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민 씨가 교회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봅니까? 이번 주부터는 다시 비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비대면으로. 그래서 오늘 내일 상황 더 보고 1000명이 계속 넘는다 그러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이면은 영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튜브로? 최소한의 그 스태프만 나오고요. 비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역시 어제 있었던 3차 TV 토론 이야기부터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바지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죠. 근데 사실 바지 발언을 두고 뭐 저속하다, 혹은 품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질문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 만날 때도 나오고 1차 때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은 대답을 또 이재명 지사 계속 해야 되니까. 네네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지사가 말이죠. 그 아님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극단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가서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주면서 이른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박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그런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당에서 1등 후보이기 때문에 네네네.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의연하게 넘어가든가. 왜냐면은 이게 본선에 가서 또 안 나온다는 보장 못 하거든요. 또 할 거란 말이죠. 이 이슈 갖고. 그렇죠. 근데 아마 본선에서는 이 지사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아마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1위기 때문에 여유롭게 한다, 나름. 그러니까 수세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특유의 색깔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부자 몸조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받고 지지율이 약간 더 출렁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경선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내가 지지한 후보가 1등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또 지지율이 출렁하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 의외의 효과죠, 그게. 부자 몸조심이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선에서 1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다 끌어안아서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 각을 세우는 이런 것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은 좀 수세적, 방어적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게다가 5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2등 할 때 1등인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몰아붙였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도 저 이재명 지사한테 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5년 전에 그런 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그 5년 전에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세게 몰아붙이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경선에서는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당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지지층의 마음을 못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재명이 5년 고생한 것처럼 박용진도 앞으로 5년 고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년 전 일을 갖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회고하기를 그때 내가 뭐가 쉬인 것 같았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사실 5년 내내 이렇게 머리 숙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석에서 정치인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듣고 합니다만 선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길 거다 그러고 박수 보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선거 나가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김용민 이러면요. 그 눈이 뒤집힙니다.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사실 더 잘 보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모 후보한테
이번 선거는 무조건 지니까 각 세우지 말고 오히려 도움 쪽으로 해라.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후보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그 들었던 오창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안 듣더라고요. 그래요. 자기가 될 줄 알았다는 그렇죠. 그런 또 착각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정치랑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가장 그렇죠. 어렵고 또 자기 객관화를 하면은 또 세게 도전을 못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적절히 있어야 할 무대가 바로 정치 무대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스탠스가 뭐 다른 후보와 달리 반 이재명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추미애 이재명이 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 나오니까는 어제 TV 토론에서는 추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약간 공격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건 뭐 전략적인 건데 네. 지금 추미애 후보는 다른 후보하고 다르게 반 이재명 연대를 한다거나 혹은 이재명을 계속 공격하는 것 안 하고 있잖아요. 비이재명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해서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 후보가 굉장히 전략을 잘 짰다. 사실 캠프의 크기로 보면 추미애 후보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들도 아무도 지금 도와주러 가지도 않았고 본인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뭐 예전부터 이제 같이 했던 보좌관들 몇 명 가 있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캠프 크기로 보면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3위 올라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3위니까 전략을 잘 짰다고 봐야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2등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추월한다면은 그때는 또 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함께 1위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흥행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법론으로 흥행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의외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위, 4위 하던 후보가 빅2인 한 명을 잡는다. 네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경선을 흥행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통상은 2등이 1등을 추격하는 게 흥행의 포인트인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도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여론조사하면 3위, 4위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행이 대박 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상승세 그 추이를 어떻게 더 이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추미애 후보는 지금 상승세라고 봐야 됩니까? 상승세죠. 상승세서 저는 그 이낙연 후보를 위협할 존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직 뭐 9월 달에 결정되니까 2달 남았잖아요. 네네.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만일 그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추 장관이 선전을 해서 2위까지 갔을 때 네네. 그때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거든요. 네네. 국민의힘 지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30대 원외 인사인 젊은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이준석을 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도 진짜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1등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만일 야당 후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 1위까지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본선 경쟁력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왜냐하면 추 장관이 지금 가장 큰 약점은 비호감도거든요. 그렇죠. 비호감도가 윤석열 후보 바로 다음인데 딱 붙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1위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 추미애 후보가 검찰 개혁을 외치는 2019년의 촛불 시민들 그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그동안 취해왔단 말이죠. 이게 또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고 후원 금액이 벌써 뭐 상당 액수 수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어떻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제 내일이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할 2인. 자, 원래는 이제 세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이광재 후보가 이제 정석현 후보하고 단일화하고 스스로 사퇴하면서 이제 2인이 될 텐데 누가 탈락할 것 같으세요? 저거 맞추라고요? 그러면은 너무 좀 잔인하니까 너무 될 사람 한번 좀 꼽아보시죠. 그게 그거죠 뭐.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그 외에 2명 더. 저는 6명이니까. 최문순 후보가 나름 강원도지사. 선전할 거라고 봐요.
지금 최문순 후보가 컷오프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나름 선전할 거라고 좀 보이고. 예. 박용진까지 들어가죠. 박용진까지.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예측하기는 양승조, 김두관, 최문순, 김두관 이렇게 세 명이 중에서 2명이 컷오프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최문순 후보가 선전할 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게 비호감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뭐 이렇게 조금 다른 후보를 비난할 수 있는 견제가 아니라 비난까지 가는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약간 박수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또 김두관 후보는 당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조직력이 좀 있거든요. 네. 또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도 좀 있고 또 이제 부산 경남을 또 기반으로 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잘 모르겠다 어떻게 결론은 그 두 사람이 경쟁이지 않겠느냐. 시사 라디오 유튜브 동접자 수 1위인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예, 김두관 양승조가 안 나온 모양이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빼나 했습니다. 예. 자, 김두관 양승조 후보의 분발을 또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후보 두 사람이 정말 단일화되면은 1위인 이재명 지사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되거나 혹은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결선 투표에 이재명이 50%를 못 얻을 거란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선 가서 마지막에 뒤집어 보겠다 이런 계산인데. 근데 그 결선 가더라도 이 두 분의 그 단일화가 다수를 점할 수 있을까? 역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선 경쟁력을 따져본다면은 그렇게 그 간단한 셈법은 안 될 것 같아요. 셈법은 그렇지만은 일단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니까 또 지지층이 좀 겹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단일화 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김 PD가 이야기한 그게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자신들이 구상한 대로 그게 어려운 게 이제 바로 추미애예요. 추미애가 지금 3위로 꽤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두 사람이 이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 빼고 다 뭉쳐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위 하고 있는 추미애, 4위 하고 있는 박용진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단일화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2위, 3위가 바뀌어서 추미애 후보가 2등으로 올라섰다? 그러면 이낙연, 정세균 합쳐봐야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들고요. 예. 자, 그래서 현재 이 두 후보 모두 지금 현재 상승세를 띄지 못한다면은 단일화해봐야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 근데 이낙연 후보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꽤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1위 했던 후보였고 네네. 국무총리 역할을 오래 하면서 나름 또 지지층을 많이 확보한 상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낙연은 꺾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또 선거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결과를 까보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뭐 첫 번째 관문은 이제 조금 있으면 펼쳐질 뭐 컷오프인 것이고 11일. 예. 근데 6인으로 좁혀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토론이 조금 더 박진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많아요. 그 산만하고 자기 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6인으로 좀 좁혀지면 그런 토론 같은 것도 더 재밌게 이어질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여기에 유승민 후보와 하태경 후보가 호응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진짜 여가부 폐지가 하나의 공약이 된다면은 이거 변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분도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네. 각 캠프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 한 번씩은 다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결국 채택되지 않거든요. 선거라는 것은 한쪽을 반을 버리고 반을 얻는다? 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2030 남성들을 자극해서 그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기반이 돼서 지난번 사실 재보궐선거 승리 예. 또 이준석 바람을 일으켰다고 판단해서 네네. 이걸 갖고 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절반의 여성 표 또 남성들의 일부 표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뭐 여가부 폐지가 여성들의 집단적 반발을 부를 것인가 이걸 두고 또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꼭 그러할까. 사실 여가부 폐지로는 뭐 진보 진영 내에서도 또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법을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법을 반대할 수 있어요. 네.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럼 국회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종편 탄생할 때 당연히 반대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시장에 왔잖아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네. 여가부가 어쨌든 김대중 정부 때 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겠다든가 슬림하게 한다든가. 예컨대 이제 그 이재명 지사처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다. 사실 이제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이 성평등부예요. 예. 우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퀄리티가 들어갔다고요. 예.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조직 자체를 없애지 않고 뭐 간판만 바꿔다는 형식으로 그렇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패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성대결로 굉장히 싸울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만일 유승민 후보가 정말로 후보가 돼서 이거를 제일 앞에 공약을 내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 입장을 내놨네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없애겠다는 공약을 절대 못 냅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생긴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고 그래서 정통성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하여간 지적은 새겨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 생애 주기에 3번은 다 거쳐가잖아요. 예. 근데 이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부처다라고 한다면은 남성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슬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명칭을 그냥 가족부로 바꾼다든가 성평등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청년 가족부로 바꾼다든가 뭐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다. 다만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표를 내고 9일 만에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물론 사표 내는 순간부터 이거는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행보가 같을까요? 아니 제가 이동형의 촉 시간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재형은 윤석열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 선언도 상당히 빨리 하고 국민의힘 입당도 상당히 빠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대로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보는 정치로 윤석열 총장이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랑 차별화한 거 보이겠다. 난 정치인으로서 빠른 판단력과 빠른 선택을 하겠다. 이런 걸 보여줄 거겠단 말이죠.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의 입당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랬을 때 윤 전 총장은 또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기만 이렇게 밖에서 있는 것이 염려가 되겠죠. 당연하죠. 오늘 안철수 대표하고 2시간 정도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정권 교체 뜻을 모았고 정치 협력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사실 너무 간을 많이 본다 이런 지적을 들어왔던 사람인데 지금 당 밖에 있는 두 보수 야권 대선 주자 둘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뭐 어쨌든 지금은 두 사람 다 뭐 국민의힘에 뭐 입당한 것도 아니고 합당한 것도 아니니까 지지율을 근데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선거판은 제1정당 혹은 제2정당 출신이 아니면 대통령 안 됩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네. 불가능해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결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시기를 이제 계속 조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일 윤 전 총장 측에 참모면 네. 이렇게 만나고 다닐 시간에 차라리 입당하겠습니다. 네.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 서둘러야죠. 서둘러야 됩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메시지 같은 것도 당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에서 한번 걸러서 나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아내 같은 문제도 네. 아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인터뷰한 거잖아요. 네네.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예. 그것도 당에서 다 코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촉 가이드와 함께했습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